안녕하세요. 스포츠 분석 전문가 천교수입니다. 천교수방에서 많은 분들과 좋은 결과 만들고 있습니다. 의사소통하실 분들은 고정 댓글 확인해 주세요. 그럼 오늘의 경기 분석 시작하겠습니다. 7월 18일 K리그 국내 축구 8경기 분석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대전 시티즌 대 울산현대 경기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대전은 3백을 기반으로 양쪽 윙백이 내려앉으면 사실상 5백 형태를 갖추며 페널티 박스 주변 공간부터 단단하게 막는 운영을 가져갈 가능성이 높다. 황선홍 감독은 많은 투자가 이뤄진 선수단을 보유하고도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성과로 팬들의 거센 질타를 받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울산을 상대로 지나치게 공격적인 선택을 가져갔다가 먼저 실점하면 경기 운영뿐 아니라 감독을 향한 부담까지 더욱 커질 수 있다. 그래서 대전은 초반부터 수비 라인을 과감하게 끌어올리기보다 3명의 중앙 수비수가 페널티 박스 폭을 지키고 양쪽 윙백이 측면 통로를 막는 방식으로 안정성을 우선할 가능성이 높다. 이어서 울산은 5백을 기반으로 중앙 수비 숫자를 충분히 확보하고 보야니치와 이동경을 통해 제한적인 공격 기회를 만들어가는 운영을 선택할 가능성이 높다. 최근 울산 문수 월드컵 경기장에서 열린 현대가 더비에서 전북의 3골을 허용하며 패배한 만큼 김현석 감독 역시 수비 조직을 다시 정비해야 한다는 부담을 안고 있다. 울산 팬들의 거센 비판까지 이어지는 상황에서 원정 경기 초반부터 양쪽 윙백을 동시에 전진시키는 모험적인 선택을 가져가기는 쉽지 않다. 대전은 주앙 빅토르 주변에 빠른 자원을 투입해 측면 돌파를 강화할 수 있고 울산은 이동경의 위치를 높이거나 야구 주변의 공격 숫자를 더할 수 있다. 하지만 두 감독 모두 수비적인 전술 성향을 강하게 드러내는 지도자라는 점을 감안하면 경기 막판까지 무리하게 수비 균형을 깨뜨리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결국 전후반 90분 동안 낮은 수비 블록과 신중한 공격 전개가 맞물리면서 득점 기회가 제한되고 어느 한쪽도 확실하게 승부를 가져가지 못하는 흐름이 예상된다. 이번 경기 무승부를 추천합니다. 핸디 언어버 및 최종 조합은 고정 댓글 링크를 통해 가족방에서 확인해주세요. 두 번째로 강원FC 대 김천상무 경기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강원은 포백을 높은 위치까지 끌어올리고 최전방 2명을 압박의 출발점으로 세워 상대의 후방 전개를 처음부터 흔드는 팀이다. 고영준과 최병찬은 득점만 기다리는 공격수가 아니라 상대 중앙 수비수와 수비형 미드필더의 패스 방향을 제한하며 전방 압박의 기준을 잡아준다. 두 선수가 중앙 통로를 닫고 측면으로 공을 몰아내면 김대원과 측면 미드필더가 빠르게 거리를 좁혀 김천의 선택지를 줄일 수 있다. 정경호 감독은 고영준과 최병찬을 압박형 투톱으로 활용해 상대 수비진의 체력을 먼저 소모시키고 후반에 아부달라와 김건희를 투입해 승부를 결정하는 운영을 보여주고 있다. 이어서 김천은 포백을 기반으로 중앙 미드필더들이 짧은 패스를 연결하며 강원의 전방 압박을 벗겨내야 한다. 이건희는 최전방에 고정되기보다 측면으로 활동 범위를 넓히고 중앙 수비수를 끌어내면서 주변 공격 자원이 파고들 공간을 만들어줄 수 있다. 김천 구단에서도 이건희의 많은 활동량과 측면으로 벌려주는 움직임을 강점으로 평가한 만큼 강원의 포백을 좌우로 흔드는 역할이 중요하다. 하지만 이건희가 공을 받기 위해 지나치게 낮은 위치까지 내려오면 페널티 박스 안에서 마무리를 책임질 선수가 부족해질 수 있다. 김천도 전병관의 직접적인 돌파와 이수빈의 전진 패스로 반격 기회를 만들 수 있지만 공격이 끊긴 직후 강원의 제압박을 다시 견뎌야 한다는 부담이 있다. 결국 강원은 전반의 강도 높은 전방 압박과 후반 교체 자원의 공격력을 하나의 경기 운영으로 연결할 수 있다. 압박의 지속성과 교체 카드의 파괴력에서 앞서는 강원이 김천의 후방 전개를 흔들며 승부를 가져갈 가능성이 높다. 이번 경기 강원FC 승을 추천합니다. 핸디 언어버 및 최종 조합은 고정 댓글 링크를 통해 가족방에서 확인해주세요. 세 번째로 인천 유나이티드 대 전북현대 경기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인천은 윤정환 감독 체제에서 수비 블록을 낮게 형성한 뒤 상대의 공격 방향을 측면으로 유도하고 공을 빼앗는 순간 빠르게 전진하는 선수비 후역습 구조를 확실하게 구축했다. 포백과 미드필더 라인이 지나치게 벌어지지 않도록 간격을 촘촘하게 유지하면서 상대가 중앙으로 진입할 수 있는 패스 길목부터 차단하는 방식이다. 그래서 상대가 공을 오래 소유하더라도 페널티 박스 앞 공간을 쉽게 내주지 않고 측면에서 크로스를 시도하도록 몰아간 뒤 문전 숫자를 확보해 대응할 수 있다. 최근 서울과 안양을 상대로 결과는 따라오지 않았지만 경기 내용에서는 수비 조직과 전환 공격의 방향이 무너지지 않았다. 이어서 전북은 최근 울산을 상대로 승리를 거두며 분위기를 바꿀 수 있는 결과를 만들어냈다. 하지만 한 경기의 승리만으로 정정용 감독을 향한 팬들의 불신과 전술적 의문이 모두 해소됐다고 보기는 어렵다.
특히 김승섭을 지속적으로 중용하는 선택을 두고 전북 팬들의 비판이 이어지는 상황은 팀 내부의 경기력과 외부 평가가 여전히 엇갈리고 있다는 점을 보여준다. 김진규는 공격형 미드필더 위치에서 전방을 바라본 상태로 공을 받으면 슈팅과 침투 패스를 동시에 선택할 수 있는 자원이다. 시간이 지날수록 전북이 득점을 위해 풀백과 미드필더의 전진 비중을 높이면 제르소와 이동률의 침투 공간이 본격적으로 열릴 가능성이 높다. 후반에는 인천이 빠른 교체 자원을 활용해 전북 수비진의 체력이 떨어지는 구간을 다시 공략할 수 있다. 결국 점유율은 전북이 앞설 수 있어도 수비 간격 유지와 역습의 속도, 공격수들의 공간 활용에서는 인천이 더 효율적인 경기 내용을 만들어낼 가능성이 높다. 이번 경기 인천 유나이티드 승을 추천합니다. 핸디 언어버 및 최종 조합은 고정 댓글 링크를 통해 가족방에서 확인해주세요. 네 번째로 제주FC 대 포항 스틸러스 경기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제주는 3백을 기반으로 양쪽 윙백의 전진과 남태희, 이창민의 중원 조율을 통해 공격 전개를 풀어나가는 팀이다. 남태희는 상대 미드필더와 최종 수비 진영 사이에서 공을 받아 전진 방향을 정리하고 짧은 패스와 침투 패스를 섞어 공격의 연결고리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 좁은 공간에서도 첫 번째 터치가 안정적이기 때문에 상대 중원의 견제를 끌어낸 뒤 측면이나 최전방으로 공을 전달하는 능력이 있다. 이창민은 후방에서 좌우로 공을 배급하면서 공격 방향을 바꿀 수 있고 페널티 박스 앞 공간이 열리면 강한 중거리 슈팅까지 시도할 수 있는 자원이다. 박창준은 측면에만 머무르지 않고 중앙과 최전방 사이를 오가며 상대 수비 뒷공간을 파고드는 움직임을 가져갈 수 있다. 이어서 포항은 포백을 기반으로 기성용이 후방에서 공격 방향을 정리하고 리시아 켄토가 공의 위치에 맞춰 좌우로 움직이며 전진 패스의 연결 지점을 만드는 팀이다. 기성용은 상대의 첫 번째 견제를 피해 공을 받아낸 뒤 긴 대각선 패스로 반대 측면을 단숨에 활용할 수 있다. 제주의 중원과 윙백이 한쪽으로 이동하는 순간 기성용의 좌우 전환 패스는 반대편 공격수에게 넓은 공간을 제공할 수 있다. 리시아 켄토는 중앙에만 머무르지 않고 측면과 하프 스페이스를 오가며 동료에게 짧은 패스 선택지를 만들어주는 움직임이 좋다. 상대 미드필더 뒤쪽 포켓 공간으로 들어가 공을 받은 뒤 측면으로 방향을 바꾸거나 페널티 박스 부근으로 전진 패스를 연결할 수 있다. 외국인 감독을 선임했다고 해서 전술적인 우위를 자연스럽게 확보하는 것은 아니다. 국내 선수들의 특성과 상대 수비 구조를 세밀하게 파악한 박태하 감독이 측면 배치와 패스 방향 전환을 통해 세르지우 코스타 감독보다 한 발 앞선 경기 운영을 보여줄 가능성이 높다. 결국 포항이 측면과 하프 스페이스를 번갈아 흔들며 제주보다 더 많은 슈팅 기회와 결정적인 득점 장면을 만들어낼 것으로 판단된다. 이번 경기 포항 스틸러스 승을 추천합니다. 핸디 언어버 및 최종 조합은 고정 댓글 링크를 통해 가족방에서 확인해주세요. 다섯 번째로 전남 드래곤즈 대 충남 아산 경기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전남은 3백을 기반으로 양쪽 윙백의 전진과 발디비아의 창의적인 패스 선택을 활용해 공격의 폭을 넓히는 팀이다. 발디비아는 측면과 중앙 사이를 자유롭게 오가며 상대 미드필더와 최종 수비진 사이 공간에서 공격의 방향을 결정할 수 있다. 왼발을 활용한 전진 패스와 방향 전환이 날카롭고 페널티 박스 부근에서는 직접 슈팅과 침투 패스를 동시에 선택할 수 있다. 김범수는 측면에서 속도를 붙여 상대 윙백 뒤쪽으로 파고들며 낮은 크로스와 컷백으로 문전 기회를 만들어낼 수 있는 자원이다. 발디비아가 안쪽으로 좁혀 들어오고 김범수가 바깥쪽에서 폭을 넓혀주면 충남 아산의 측면 수비는 수비 기준을 잡기 어려워질 수 있다. 이어서 충남 아산은 경기 시작 시 3백과 2명의 최전방 공격수를 배치한 형태로 중앙 숫자를 충분히 확보할 수 있다. 공격권을 잡으면 양쪽 윙백이 동시에 전진하고 중앙 미드필더 2명이 후방 균형을 지키면서 3-2-4에 가까운 공격 대형으로 변형된다. 이 구조가 자리 잡으면 전남의 윙백은 수비 진영으로 밀려나고 측면 센터백까지 바깥쪽으로 이동해야 하는 상황이 반복될 수 있다. 손준호는 중원에서 공이 방향을 정리하고 상대 압박이 몰리는 지점을 확인한 뒤 반대편으로 빠르게 전환할 수 있는 자원이다. 짧은 패스만 반복하지 않고 전방과 측면을 향한 패스를 적절히 섞어 전남의 수비 블록을 좌우로 흔들 수 있다. 손준호의 중원 조율, 은고이의 전방 기준점, 데니손의 하프 스페이스 침투, 한교원의 교체 효과까지 연결되는 충남 아산의 공격 구성이 더 탄탄하다. 전남이 발디비아의 개인 능력으로 득점 가능성을 만들더라도 측면 뒷공간과 3백 사이 간격을 끝까지 통제하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 전체적인 전형 변화와 공격 숫자 배치, 후반 교체 카드의 차이를 감안하면 충남 아산이 승점 3점을 가져갈 가능성이 높은 경기다. 이번 경기 충남 아산 승을 추천합니다.
핸디 언오버 및 최종 조합은 고정 댓글 링크를 통해 가족방에서 확인해 주세요. 여섯 번째로 김포FC 대 대구FC 경기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김포는 3백을 높은 위치까지 끌어올린 뒤 전방과 중원의 간격을 좁혀 상대 진영에서 경기를 풀어가는 성향이 강하다. 박동진은 최전방에서 상대 중앙 수비수와 거칠게 경합하며 공중볼의 낙하 지점을 선점하고 등진 상태에서 주변 공격 자원에게 연결해주는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 루이스는 측면에만 머무르지 않고 안쪽으로 좁혀 들어오며 직접 슈팅과 침투 패스를 동시에 노릴 수 있는 공격 자원이다. 디자우마는 중원에서 세컨드볼 경합에 가담한 뒤 공격진 가까이 전진하며 박스 앞 숫자를 늘리는 움직임을 가져갈 수 있다. 김포는 박동진이 중앙에서 상대 수비를 붙잡고 루이스가 측면과 하프 스페이스를 오가며 공간을 흔드는 방식으로 공격의 실마리를 만들 가능성이 높다. 이어서 대구는 4-2-3-1을 바탕으로 상대가 라인을 끌어올리는 순간을 기다렸다가 빠른 전진 패스와 공격수의 침투로 수비 뒷공간을 공략할 수 있다. 달레이는 최전방에서 중앙 수비수와 몸싸움을 벌이며 전방의 기준점 역할을 맡을 수 있다. 공중볼을 따내거나 등을 지고 공을 지켜주면 측면 공격수와 공격형 미드필더가 전진할 시간을 확보할 수 있다. 세라핌은 수비수와 정면으로 맞붙기보다 최종 수비 진영의 위치를 확인한 뒤 어깨 뒤쪽에서 출발하는 침투가 중요하다. 김포처럼 3백을 높게 형성하는 팀을 상대할 때는 세라핌의 빠른 발과 라인 브레이킹이 더욱 위협적으로 작용할 수 있다. 중앙 수비수와 윙백 사이가 벌어지는 순간 대각선으로 파고들면 한 번의 전진 패스만으로도 골키퍼와 맞서는 장면을 만들 수 있다. 전반에는 김포가 강한 활동량과 박동진의 경합 능력으로 팽팽하게 맞설 수 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윙백과 측면 중앙 수비수가 넓은 범위를 반복해서 커버해야 하므로 수비 간격 유지에 부담이 커질 수 있다. 반면 대구는 달레이의 전방 기준점과 세라핌의 침투 속도, 류제문의 패스 선택을 활용해 경기 상황에 따라 공격 방식을 바꿀 수 있다. 김포의 구조적인 수비 뒷공간 문제는 단기간에 완전히 고치기 어렵다는 점까지 감안하면 대구가 더 유리한 경기 내용을 만들어낼 가능성이 높다. 이번 경기 대구FC 승을 추천합니다. 핸디 언오버 및 최종 조합은 고정 댓글 링크를 통해 가족방에서 확인해 주세요. 일곱 번째로 수원FC 대 서울 이랜드 경기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수원FC는 4-2-3-1을 기반으로 2명의 수비형 미드필더가 후방의 균형을 잡고 프리조가 상대 미드필더와 최종 수비진 사이에서 공격의 방향을 결정하는 구조를 활용할 수 있다. 마테우스 바비는 최전방에서 중앙 수비수와 몸싸움을 버티며 공을 지켜내고 주변 공격 자원들이 전진할 시간을 확보해주는 역할을 맡을 수 있다. 등진 상태에서 공을 받아 가까운 동료에게 연결하는 장면이 살아나면 수원FC는 단순한 긴 패스에 의존하지 않고 페널티 박스 부근까지 공격을 이어갈 수 있다. 김경민은 측면에서 빠르게 속도를 붙인 뒤 상대 풀백의 바깥쪽을 공략하거나 중앙 수비수와 풀백 사이로 대각선 침투를 가져갈 수 있는 자원이다. 이어서 서울 이랜드는 4-2-3-1을 활용하며 김현을 최전방 기준점으로 두고 까리우스와 에울레르가 주변에서 공격 전개와 마무리를 지원할 수 있다. 김현은 페널티 박스 안에서 제공권 경합과 몸싸움을 통해 측면에서 공급되는 크로스를 마무리할 수 있는 공격수다. 전방에서 공을 지켜낸 뒤 뒤따라오는 미드필더에게 연결하면 서울 이랜드도 상대 진영에서 공격 숫자를 늘릴 수 있다. 까리우스는 중앙과 측면 사이를 오가며 짧은 패스 연결과 문전 침투에 관여할 수 있고 에울레르는 왼발 킥을 활용해 크로스와 슈팅 기회를 만들 수 있다. 공격 자원의 구성을 놓고 보면 서울 이랜드 역시 수원FC의 수비진을 충분히 위협할 수 있는 힘을 갖추고 있다. 전반에는 서울 이랜드가 수비형 미드필더의 위치를 낮추며 간격을 좁힐 수 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공격과 수비를 반복하면 같은 간격을 유지하기 어려워질 가능성이 높다. 후반 교체 이후 수원FC가 측면 속도를 다시 끌어올리면 서울 이랜드의 포백은 더 넓은 공간을 담당해야 한다. 결국 수원FC가 프리조의 왼발 전개와 김경민의 침투, 마테우스 바비의 문전 움직임을 결합해 서울 이랜드의 구조적인 약점을 파고들 가능성이 높다. 이번 경기 수원FC 승을 추천합니다. 핸디 언오버 및 최종 조합은 고정 댓글 링크를 통해 가족방에서 확인해 주세요. 마지막으로 성남FC 대 부산 아이파크 경기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성남은 4-4-2를 기반으로 두 줄 간격을 촘촘하게 유지하면서 측면 전개와 전방 투톱의 연계를 살리는 팀이다. 안젤로티는 최전방에서 상대 센터백과 몸싸움을 버티고 등진 상태에서 공을 지켜내며 주변 선수들이 전진할 시간을 만들어줘야 한다. 페널티 박스 안에서는 수비수보다 먼저 위치를 선점하고 측면에서 올라오는 크로스와 낮은 패스에 반응하는 움직임이 중요하다.
빌레로는 측면에서 직선적인 돌파와 안쪽 침투를 번갈아 가져가며 공격 방향에 변화를 줄 수 있는 자원이다. 이어서 부산은 4-4-2를 활용하면서도 중원에서 짧은 패스를 이어가며 상대 압박선을 끌어낸 뒤 전방과 측면으로 빠르게 공을 연결할 수 있다. 박혜성은 많은 활동량을 바탕으로 공이 투입되는 지점마다 적극적으로 가담하고 상대 미드필더가 편안하게 전진 패스를 선택하지 못하도록 견제할 수 있다. 가브리엘은 중앙과 측면 사이를 오가며 패스를 받아주고 좁은 공간에서도 빠른 방향 전환과 전진 드리블로 공격 속도를 높일 수 있는 자원이다. 상대 중원이 한쪽으로 쏠리면 반대편으로 공을 전환하고 수비 간격이 벌어지면 직접 하프 스페이스로 파고들며 슈팅 기회를 만들 수 있다. 경기 시간이 흐를수록 프레이타스의 공백을 메우기 위해 많은 거리를 소화해야 하는 성남 미드필더들의 체력 부담도 커질 수 있다. 부산은 후반 교체 자원을 활용해 중원의 활동량과 측면 돌파력을 유지하면서 성남의 벌어진 간격을 계속 공략할 수 있다. 결국 중원 구성의 안정감과 공격 전개의 다양성, 크리스찬의 절묘한 배후 침투 능력을 앞세운 부산이 경기 주도권을 잡을 가능성이 높은 매치업이다. 이번 경기 부산 아이파크 승을 추천합니다. 핸디 언어버 및 최종 조합은 고정 댓글 링크를 통해 가족방에서 확인해주세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천교수 가족방 입장은 영상 하단 고정 댓글 확인해주시기 바라며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